길은 언제나 앞서가는 사람의 발걸음에서 시작된다. 그 길을 따라 사람이 오가고 새로운 문명이 흐른다. 인류의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려는 오랜 갈망이 탄생시킨 종이는 스님의 바랑에 실려 중국 대륙의 동쪽으로 이동했다.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 발견된 종이 문명의 흔적. 그것은 서역보다 몇백 년이나 이른 시기에 고구려인들이 종이를 사용한 자취였다. 한반도로 이어진 종이의 길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뻗어갔다. 종이의 일본 전파는 한중일 동북아 문명권의 눈부신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다. 일본 후쿠이현의 작은 산골 마을 에치젠. 해마다 이곳에선 독특한 축제가 열린다. 천년의 전통을 이어온 종이신의 축제다. 무거운 가마를 맨 행렬이 가파른 산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종이의 신을 모시는 마을 신사다. 제관의 엄숙한 의식을 거친 뒤 종이의 신이 밖으로 나오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촬영조차 허용하지 않는 에치젠 마을의 종이신은 놀랍게도 여인의 옷을 입은 여신이었다. 모든 의식이 끝나고 종이의 신을 태운 가마 행렬이 산을 내려오면서 에치젠 마을은 축제 열기로 달아올랐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이의 신을 모시고 섬기는 에치젠 마을. 여신에게 바치는 예물도 예사롭지 않다. 화려한 산의 진미나 진수성찬이 아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기술로 만든 에치젠 종이가 최고의 예물이다. 에치젠은 제지술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창구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은 1500년 전. 지금까지 이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바로 이 종이의 신이 당시 제지술을 전해준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에서 전해오는 종이신의 이름은 가와카미 고젠. 제지술을 전해준 그녀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종이의 신으로 모시고 천년의 축제를 이어온 것이다. こちらのお宮はですね、今から1500年ほど前、ここの土地にですね、神を救う技術を教えられた女性の神様、これをお祭りしているのが、ここの神社の始まり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で、ある日ですね、ここの谷の上の方からですね、若い女性の方が、この里に降りてこられまして、この里は、山が近いので、平地が少なく、田畑が非常に少なくて食べるのが大変でしょうと。で、幸いここはきれいな水と、それから紙をすく原料に恵まれているので、今から私が紙をすく技術を教えます。 예나 지금이나 에치젠은 물이 맑고 풍부해 종이를 만드는 데 최적의 조건이다. 그 옛날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곳 장인들은 전통 방식으로 종이를 뜬다.
五家に生まれて神好きなろうて横座弁慶でしと回す神の授けをそのままついで親も子もすく孫もすく 한 장의 종이가 완성되기까지 수십 분의 손을 거쳐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최고의 명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종이의 맥을 이어왔다. 공방에 종이의 신 가와가미 고젠을 모셔놓은 장인도 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제지수를 전해준 종이의 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종이는 단순한 기록 수단이 아니다. 한 시대를 만들고 이어준 문명의 상징이다. 일본 제지 문명의 발상지인 에치젠의 출발점에 종이의 신이 있었던 것이다. 神の和紙の象徴でもあります。だから神さんがおられたことによってこの一膳和紙が1500年の伝統でもって発展をしてきた。だから村人全部が崇拝しております。 일본의 제지 문명을 전한 1500년 전의 여인, 그녀는 어디서 온 걸까? 스루가만 해안의 시라기 마을. 옛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해온 이곳에 그 단서가 남아있다. 지금은 40여 호 남짓한 작은 어촌이지만 고대의 시라기 마을은 신라인들이 문물을 실어 나르던 번성한 항구 도시였다. 마을 신사도 신라를 뜻하는 시라기 신사다. 이 지역이 신라인들의 교류 거점이었던 것이다. やっぱり朝鮮半島渡来の新羅の国から渡来した人の流れじゃないかと私はこう思うんですけど。 일본에 진출한 신라인들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했다. 한반도에서 가져온 신라의 앞선 문물이 성장의 원동력이었다. 당시 신라인들은 백기를 이용해 일본 열도 곳곳으로 진출했다. 메이지 유신 전까지 신라강으로 불렸던 이곳의 백길로 신라의 문물을 실어 나르는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갔다. 에치젠의 오카모토 강으로도 이어지는 백길이었다. 오카모토 강은 종이의 신이 에치젠 사람들에게 제지수를 전한 곳이다. 그렇다면 종이의 신은 신라에서 건너온 여인일 가능성이 크다. いろいろな技術がですね、朝鮮半島からこう渡ってきて、おそらくは先ほど申しました女性の神様と申しますのも、帰化人の方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 종이의 일본 전파는 시대의 표정을 바꿔놓았다. 지난 10월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일본의 문자 시대를 열어준 왕인 박사를 기리는 추모비가 완공된 것이다. 왕인은 백제에서 건너온 문명 사절단이었다. 당시 문자가 없었던 일본은 백제 왕이 파견한 왕인 박사의 가르침을 받아 한자와 유교 지식을 전수받았다.
그때 왕인이 전한 것이 천자문과 논어였다. 文字が日本に伝わった時にはもう紙と一緒に文字が伝わってきてる。中国では最初は文字は紙がなかったですから木にずっと書いてましたけど、日本へはもう日本には文字が伝わった時からもう紙が一緒に入ってきて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 왕인의 한문 서적 보급은 일본이 문자 기록 시대로 진입하는 신호탄이었다. 발굴이 속속 진행되면서 일본이 고대 문명국으로 발돋움하던 시기에 흥미로운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일본의 초기 문자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 유물도 많았다. 기록 유물은 고대의 수로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됐다. この柱の穴が3列並んでいます。こういう石は礎石が上に乗っていたものの下に入り込んでいる石になります。 발굴된 유물은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감추고 있던 제 모습을 찾아갔다. 유물에 묻어온 흙을 씻어내자 나무 조각의 파편에 기록된 문자가 드러났다. 귀한 종이를 대신하여 기록 매체로 사용한 목간이었다. 이곳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목간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었다. こちらの木簡庫には主に奈良時代、古いところでは飛鳥時代の木簡もありますが、奈良時代を中心に約16万点の木簡を保管しています。どうぞ。 수장고를 가득 채운 목간은 종류도 다양했다.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감정을 기록한 목간도 확인됐다. 이 목간에는 여자 얼굴이 그려져 있다. 한자를 익히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남긴 것이다. 재밌네. 낙서니까는 이게 막 여자 아닌가? 예예예 말하고 사슴이잖아요. 저게 어려운 한자를 갓 배운 청년이 자신의 소망을 낙서해 놓은 목간도 있었다. 来たるとかなんで、いい奥さんと巡り合う時が来るとか来たとか来てくださいとかどうとでも取れるような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もしかしたらあの子と結婚したいというこうなんか正倉院に残ってる 눈길을 끈 것은 종이 문명의 흔적을 담은 목간이었다. 얘를 목 잘랐다. 종이 지자가 새겨진 것은 물론 두루마리 종이를 묶거나 색인으로 사용한 목간까지 남아 있었다. 종이를 관리하는 직책이 있었을 정도로 종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나 지식을 기록하는 데 사용됐다. 중국 대륙의 동쪽으로 이동한 종이의 길을 따라 한중일 삼국의 한자 문화권이 탄생했다.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고구려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종이가 전파된 지역이었다. 고구려의 종이 문화 흔적은 무덤에서 드러났다. 고구려 사람들은 무덤 주인의 살아생전 생활을 벽화로 남겨두었다. 기마인물 수렵도가 그려진 덕흥리 고분 벽화에도 종이가 등장한다. 장천 1호분의 신선도에는 신선이 판 위에 두루마리 종이를 올려놓고 글을 쓰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4세기에) 조성된 안악 3호분의 이 장면은 종이 문서 생활이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 유물이나 유적상의 증거로 봐서는
가장 빠른 것이 357년에 안악산모본에 나타나는 어떤 기록 장면이 보고 장면이니까 늦어도 4세기 중반을 전후한 시기에는 이제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당연시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그 당시 활발하게 어떤 중국과 교류하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적어도 고구려에서 종이를 그 기록 매체로 썼던 시기는 그보다 훨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한반도의 고대 국가들은 이 시기에 이미 문헌 생산국으로 발전해 있었다. 고구려는 4세기 후반에 100권이나 되는 역사서 6위를 편찬했다. 백제도 비슷한 시기에 역사서를 펴낸 것으로 나온다. 고흥 박사가 백제의 역사서 서기를 집필한 것이 4세기 무렵이었다. 종이책의 보급과 함께 한반도는 빠르게 유교 지식 사회로 재편됐다. 백제의 한성 시대 유적인 인천 계양산성. 거기가 동적터예요. 지금도 돌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한반도에서는 최초로 논어 유물 한 점이 발굴됐다. 논어 제5장의 일부를 베껴 쓴 소나무 목간이었다. 준재의 목간이라. 야, 자열이라 했거든. 여기 나는 오사지 미능 신야. 여기 자자 있어요. 자는 공자거든. 목간. 유교 서적에서 발췌한 공자 말씀을 목간에 필사해가며 공부한 흔적이었다. 이미 3, 4세기에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그 경전이 필사한 경전, 종이에 쓴 경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모본으로 해서 나무에다도 베껴 쓰고 또 어떤 다른 무슨 어떤 형태로든지 이 경전을 서로가 돌려보려고 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종이에 담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열망은 제지술의 발달로 이어졌다. 중국의 발명품인 제지술을 한반도 고유의 제지술로 혁신시킨 1등 공신이 절집이었다. 통도사에는 종이를 만들 때 사용하던 지통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절집 마당에 남아있는 이 돌은 섬유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삶은 닭나무 껍질을 치대던 닭돌이다. 예, 요게 이제 조선시대 때 통도사에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닭나무를 끓여서 이곳에다 놓고 이제 닭나무를 쳐서 이렇게 피던 그 뱃돌입니다. 요 돌이. 통도사에는 조선시대까지 종이 생산의 중심이 절집이었음을 전해주는 귀한 문서가 남아 있었다. 경상도 관찰사에게 통도사의 종이 세금을 감면해달라고 청원한 문서였다. 통도사와 같은 절에서 종이를 만들어 나라에 바쳤는데 부과된 종이의 양을 채우느라 고된 부역에 시달린 것이다. 당시의 지역이라고 하는 역은요, 굉장히 그 큰 노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야 되고, 그 나무를 또 그 물에 끓여서 또 쳐서 종이를 떠내야 되고 말려야 되고, 그리고 일정 양을 국가에 관청에 바쳐야 되는 역이었기 때문에 당시 스님들의 본업인 그 참선 같은 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아마 지경에 이르러서. 다행히 어진 관차사를 만난 통도사 스님들은 종이세를 감면받았다. 역대 주지 스님의 영정실에 관찰사의 초상화를 모셔두고 영세 불망비를 세운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한반도의 제지술은
스님들의 땀과 노동의 결실로 발전한 것이었다. 그것은 한 스님의 발걸음에서 시작됐다. 서기 372년 중국 전진의 스님이 국경을 넘어 고구려에 왔다. 불교 문명을 전하기 위해 전진의 왕이 보낸 공식 사절단이었다. 스님이 가져온 중국의 한역 불경은 고구려 왕실의 지원 아래 종이에 필사돼 널리 보급됐다. 불법을 전하기 위한 불경 필사용 종이를 만드는 제지술도 이때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전들이 엄청난 내용을 목간이나 목책이라는 그런 아주 불편한 것에 기록을 해가지고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 번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전파가 돼야 되고 또는 제 인쇄 내지는 베껴서 써야 될 상황이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의 매개 자료로서 종이가 아주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의 수용은 단순히 외래 종교나 어떤 학문이 수용된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파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된 것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도구로서 종이라는 자료가 새롭게 한국에 소개가 돼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구려에 이어 백제와 신라 역시 불교를 공인하면서 한반도의 제지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백지묵서 대방광불 화엄경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라의 불경 필사본이다. 연기법사가 754년에 간행을 시작해 이듬해에 완성한 화엄경 필사본이었다. 필사본 끝에는 신라의 놀라운 제지술이 적혀 있었다. 향수까지 뿌려가며 닭나무를 키워서 만든 신라 고유의 닭종이 제지술이었다. 그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그 원료를 갈아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쯤에서 우리나라의 종이의 특징이 대개 7세기경에서 8세기경에는 우리나라 특징으로 된 그런 종이를 만들지 않았는가, 중국과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한반도 어디서나 잘 자라는 닭나무의 섬유질은 길고 질겨 종이의 원료로 적합하다. 중국의 제지술에 안주하지 않고 최고의 종이를 만들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제지술 혁신이 한반도 고유의 닭종이를 탄생시킨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통 한지는 삶아서 쪄낸 닭나무 껍질을 원료로 사용한다. 벗겨낸 닭나무 껍질은 맑은 개울물에 넣고 씻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닭 섬유의 흰색을 제대로 내기 위한 표백 재료는 볏짚 등을 태워서 만든 잿물을 이용했다. 자연에서 얻은 알칼리성 잿물로 닭 섬유의 산화와 변색을 방지하는 것이다. 잿물을 넣고 충분히 삶으면 섬유질은 부드러워지고 변색시키는 성분은 빠진다. 닭돌에 올려놓고 두드려 섬유질을 고르게 펼치는 도침 과정 역시 한반도 고유의 공정이다. 황촉교 뿌리에서 짜낸 식물성 점액은 닭 섬유를 균등하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닭종이 뜨기의 핵심은 고운 입자의 섬유질만 건져 올리는 것. 떠낸 종이는 바람이 잘 통하는 양지 바른 곳에서 말린다.
건조된 종이는 다시 디딜방아와 다듬이 방망이로 두드려 구겨진 부분을 펴줘야 한다. 수백 번의 방망이질을 거쳐 보다 지질이 치밀하고 매끄러우며 광택이 나는 종이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희고 아름다운 탁종이의 품질은 예로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신라 때부터 종이의 종주국인 중국으로 역수출돼 귀한 대접을 받았다. 중국의 기록에는 우리 닭종이를 극찬한 내용이 곳곳에 실려있다. 중국인들이 비단종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최고의 명품 종이로 통했다는 것이다. 닭종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찬사는 다양한 이름으로 반영됐다. 比如说明朝的董其章他是蛮喜欢高丽纸尤其高丽镜面间它就是它表面是比较光滑的那也许一般人有的时候不太敢用这种表面太光滑的纸那他倒是用的挺顺手的他也有一些画。 당나라에 수출된 신라종이는 흰빛이 아름다워 백추지라고 불렸다. 서역으로 제지술이 전파될 무렵 한반도에선 이미 국제적인 명품 종이를 만든 것이다. 이 땅에 종이에 기록된 불법의 세계를 구현하려 한 신라인들의 노력은 또 하나의 문명을 꽃피웠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유물에서 그 실체가 확인됐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밝혀진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 그것이다. 인쇄 문명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둔황의 금강경보다 120년이나 앞선 시기에 제작된 인쇄본이었다. 희고 질겨서 잘 찢어지지 않는 닭종이는 인쇄에 적합한 종이었다. 같은 기록을 계속해서 찍어내는 인쇄는 종이 이전의 시대엔 구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불법을 널리 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은 불경을 한자 한자 목판에 새겨 닭종이에 찍어냈다. 불경의 대량 생산과 보급을 위한 노력이 인쇄술의 탄생을 이끌었다. 세계 문명권의 대부분이 아직 손으로 베껴 쓰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한반도에선 인쇄 문화 시대를 연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종착역인 일본은 한반도를 거치면서 한층 발전된 종이 문명의 세례를 받았다. 일본의 대표적인 종이 생산지인 야마나시현의 니시지마에서 그 자취를 확인할 수 있다. 종이뜨기 체험단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니시지마 마을은 종이와 함께 번성했다. 제지법이 전해지면서 척박했던 마을은 풍요로워졌다. (13대째) 가업을 이어온 모치츠키 씨. 종이와 함께 일생을 살아온 그의 공방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니시지마의 종이 문명을 가져다준 세 분의 신의를 모신 사당이다. 신의의 주인은 종이의 발명자인 중국의 채륜과 고구리의 담증 스님, 그리고 그의 13대 조인 모치츠키 세이베이다. こちらが高句麗から来たドンチョという人でございますが、日本へ紙を伝えた人でございます。それからこちらがこの西島村へ紙を始めたという望月清兵衛でございます。 담증 스님이 일본에 최초로 제지술을 전해주었다는 것인데 대체 어찌 된 걸까?
고구려의 담징이 일본에 건너온 것은 610년. 고구려 국왕이 파견한 공식 외교 사절단의 신분이었다. 일본에 도착한 담징은 쇼토쿠 태자의 지원 아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의 주된 활동은 고구려의 앞선 문물을 일본 조정에 전하는 것이었다. 담징의 문명 전파 사실은 일본의 공식 기록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담징은 유교 경전인 오경은 물론 채색과 종이, 먹의 제조법도 알고 있었고 일본의 제지술이 담징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혀놓았다. 담징은 일본 종이 문명의 일대 전환을 가져온 존재였다. 쇼토쿠 태자 시대를 그린 풍속화에 담징이 일으킨 변화의 바람이 묘사되어 있다. 관리들의 책상에 종이 문서가 놓여 있는데 황실 직속의 제지 공장에서 생산한 종이었다. 담징이 일본 조정의 발전된 제지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해 비로소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질 좋은 종이를 만들게 된 것이다. 高句麗から、宋敦長という坊さんですね、坊さんが来日して、それで、紙すきと墨の製法が伝わ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ですから、それから、仏教が日本では伝来をして、そのためにたくさんの紙が必要になったために、当時の天皇、つまり朝廷の内部で、紙を作る専門の部署が作られて、そこで、たくさんのお経を作るための、紙が作成さ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이처럼 한반도의 종이 문명은 여러 루트로 일본에 들어왔다. 지난해 10월,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로 불리는 쇼쇼인 유물을 공개하던 날, 그 자취를 담은 유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1년에 한 차례 일반에 공개되는 특별전인 만큼 취재진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일부만 공개된 종이 유물은 대개 8세기 때의 귀한 문서였다. 잘 보존해온 덕분에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종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에치젠 일대의 옛 부족 국가였던 고시노국을 그려놓은 지도였다. 고시노국의 위치는 한반도의 옛 신라 땅과 마주한 후쿠이현의 스루가만 일대다. 종이신을 모시는 에치젠과 미노, 다카오카, 도토리 등 일본의 종이 생산 지역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항구 도시 스루가를 비롯한 고시노국이 예로부터 한반도와 대륙의 문물이 들고 나는 문명의 창구였다. 스루가의 게히신궁엔 가야 왕자를 주신으로 모신 신사가 남아있다. 스루가라는 지명 역시 이곳에 모신 가야 왕자에서 생겨났다. 가야 왕자의 투구를 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뿔 달린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명으로 삼은 것이다. 스루가 아라시도는 일본서기에 의하면 일본의 그 스진 천황 때 5호 가라국에서 뿔이 달린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이게 강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 뿔이 달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선진 제철 기술을 가져온 가야 왕자는 이곳의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문명의 세계를 열어주었다. 가야의 철기에 이어 스루가에 상륙한 또 하나의 문명이 종이었다. 이곳에서 세력을 키운 게이타이 천왕은 앞선 문명에 힘입어 6세기 초의 교토로 입성, 일본의 중앙 집권화 시대를 열었다.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코호,
스루가에 상륙하는 문명은 이곳의 백기를 타고 나라와 교토로 이동했다. 교토는 무려 1300년 동안이나 일본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다. 지금도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선 교토를 알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교토는 가장 일본다운 전통문화 도시로 손꼽힌다. 당시 일본 천황이 교토를 왕도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일본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입고 싶어 한다는 최고의 비단이 니시진 놀이다. 교토의 양잠신사에는 니시진 놀이를 탄생시킨 주역이 모셔져 있는데 신라에서 건너온 하타시다. 스루가를 거쳐 교토로 진출한 신라계 하타시가 양잠 기술과 직물 짜는 방법을 전해준 것이다. この海部名城というのは韓国の方から渡来人として日本に渡ってまいりました旗一族ですね、旗氏の民族がこの地に住み着いて蚕の養蚕とか繊維織とかあるいは河川の治水ですね、こういった技術を日本に伝えたと。 신라계 하타시 세력은 교토의 수로를 연결해 비옥한 옥토로 개간했다. 바다를 건너온 신라 기술과 문화로 일본의 천년 왕도 교토의 기반을 마련해 놓았던 것이다. 에치젠의 제지수를 전파한 종이의 신도 신라계 하타시의 일족일 것으로 추정된다. 쇼소인에는 신라 종이 유물도 남아 있었다. これはおそらく新羅から日本に運ばれたものだろうと思います。したがってここら辺に使ってある紙がまさにその輸入元の新羅でこういう形にまとめられたその紙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いと思います。これは8世紀の中頃だと思います。どういう人たちがそうですね、新羅からのその交流のルートがありましたので、そういう形で船で運ばれてきたんだ。こういう重ねて、使うしまっておくものですけれど、これの間に、ちょうどこういう紙が挟まっていたわけです。これには文字が書かれておりまして、研究解読の結果これが新羅で作られた文書だろう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それはちなみに何て書いてあったか。 종이 문명이 바다 건너 일본으로 전해진 루트는 크게 세 갈래다.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백제 루트, 담징이 체계적인 제지수를 전한 고구려 루트, 그리고 신라의 종이 문명 전파 루트다. 멀고 험한 바닷길을 항해하는 배에는 한반도에서 발전시킨 종이 문명이 실려 있었고 일본과의 교역 루트로 상륙했다. 히에이산 정상에 자리한 엘야쿠지. 일본의 명망 높은 승려들 대부분 이곳에서 수행하며 불법을 깨우쳤다. 불교 문명이 일본에 전파된 것은 6세기. 당시만 해도 황실과 일부 귀족들만의 종교였다. 일본 불교의 발전과 대중화에 큰 공헌을 한 승려가 엘야쿠지의 엔닌이다. 엘야쿠지가 불경을 필사하는 사경 수행의 중심이 된 것은 엔닌에서 시작됐다.
이곳이 엘야쿠지의 옛 사경소다. 수도승들은 3평 남짓한 사경소에서 종이에 부처의 말씀을 한자 한자 베꼈으며 정진한 것이다. 慈覚大師が修行としての写経を始めて、そしてそれから後、比叡山で二法写経という形でその写経が広まり、そして1200年経った今もずっとそれは行われております。そして日本国中に修行としてのお写経がずっと広まっていって今、日本中でずっと行われております。 일본에서 엔닌 이전의 불경 필사는 국가에서 주도한 국책 사업이었다. 일본 황실에서 대규모 불경 필사 사업을 진행한 것은 673년. 불경을 필사하기 위해 전국의 필사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7만 5천 권의 필사본을 만들었다. 당시 사용된 종이만 1025만 장에 달한다. 일본 역시 불경 필사용 종이는 생산 단계부터 엄격하게 관리했다. 쇼소인에서 소장해온 이 고문서는 필경 종이의 관리 장부에 해당한다. 필경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은 물론 필경에 사용한 종이의 양과 찢어진 종이를 반납하게 된 경위까지 자세히 적혀 있다. 옛날에 초창기는 되니까. で、写経は全部で6巻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初めに紙を、上司から117枚、受け取りました。で、実際に書いたのが107枚なのですが、残りの10枚のうち8枚は、書きませんでしたので返上しました。で、もう2枚は初めから破れていたので、返しました。 종이는 불교 문명을 전하는 훌륭한 매체였고 일본은 종이의 시대가 열리면서 발빠르게 동북아 불교 문명 국가로 진입했다. (8세기) 중엽에 일본은 불경을 목판으로 찍어내는 인쇄 문화 시대를 열었다. 일본이 자랑하는 백만탑 다라니경은 764년에 일본 황실에서 찍어낸 것이다. 찍어낸 다라니경은 일본의 유명 사찰 10곳에 나누어 보관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인 백만탑 다라니경이다. 종이는 일본이라는 열차가 미래로 달려가는 문명의 선로와도 같았다. 7세기를 거치면서 일본은 법률로 나라를 다스리는 율령 국가 체계를 갖추고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나라에 세운 거대한 헤이조성은 중앙 집권적인 통치 국가를 수립한 상징이었다. 일본의 모든 정치와 행정이 이곳에서 이반되고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전달됐다. 드디어 크고 작은 정치 세력들이 다투던 시대를 끝내고 통일국가 일본호가 출범한 것이다. 바다를 건너온 문물과 지식을 받아들여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결과였다. 종이는 율령국가 일본의 필수품이 됐고 일본 열도 곳곳에 제지 공장이 들어섰다. 모든 정치와 행정은 이제 종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紙がやはり時代を作った奈良時代という時代、あるいは日本の国が、日本と名乗ったのはちょうど奈良時代のちょっと前ですが、この時代日本を作ったと言えると思います。紙というのがまさに当時の文明の象徴だ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でこの紙があって初めて日本は強力な統一国家をその時に樹立することができて、東アジア世界にですね仲間入りをすることができたん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일본이 자신감을 갖고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한 때가 그 무렵이었다.
바다를 건너온 한반도와 대륙의 문물을 모방하며 따라가던 시대에서 벗어나 일본화의 길로 달려갔다. 일본의 문자 생활을 이끌었던 한자는 일본 고유의 정서를 담아내는 가나 문자의 시대로 진화했다. 그 단초를 연 것이 만엽집이었다. 8세기 말에 편찬된 만엽집은 지금도 일본인들로부터 사랑받는 노래 가사집이다. 春過ぎて夏来たるらしい白鯛の衣干したり天のかぐ山田子のらゆ打ち出てみれば真っ白にそう富士の高根に雪は降りける青におし奈良の都は咲く花の匂うがごとく今盛りなり 일본 열도에 구전되어 오던 노래를 채록하고 정리해 만엽집을 완성한 것은 오카모노 아카모치였다. 목간의 시대를 거쳐 오랜 기간 불리던 4,500여 수에 달하는 노래를 20권의 종이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만엽집에 적힌 문자는 특이하다. 한자를 일본어의 표음 문자로 바꾼 초기 형태의 만엽 가나로 쓰여 있다. 문자는 이제 더 이상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쉽고 편리한 가나 문자 시대의 개막은 책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고 대중의 삶에 주목하는 문학 서적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중국의 한자에 젖어있던 귀족들에겐 환영받지 못했지만 서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책을 펼치고 보는 일본의 풍경. 지금의 일본 고유의 표정이 탄생한 것이 8세기를 전후한 시기. 일본의 학생들은 고전문학 시간을 통해 가나 문자의 시대를 만개시킨 작품과 만난다. 헤이안 시대의 궁녀가 탄생시킨 겐지모노가타리다. 궁중의 연애담과 생활을 담은 겐지모노가타리는 인간의 섬세한 감정과 마음을 표현해 대중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종이가 가나 문자와 만나 책의 대중화 시대, 일본의 바탕을 만든 것이다. 중국이 생산 공장이었다고 같으면 문화에 한편으로는 한반도는 그것들을 나름대로 잘 전달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발전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보관하는 데는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 한반도에서 들어온 것들을 전부 다 잘 보관해서 관리를 해왔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것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중국도 신라도 발해도 그 흔적을 전부 일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 그런 면에서 저는 종이의 길에서 아주 대단히 큰 역할을 일본이 갖고 있다.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이어진 종이의 길은 새로운 지식과 문물이 오간 문명의 고속도로였다. 마침내 일본은 그 길에서 종이를 만나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다. 종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명의 씨앗이 돼 한중일 동북아시아 문명권을 하나로 이었다. 그리고 그 종이가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한중일 삼국의 고유한 얼굴을 만든 것이다.